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헤츠키 아리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교육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교육부 초청으로 여러 번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저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친구가 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이 The Future of Education이라는 책이 이게 교육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죠.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학자들이 쓴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가 이런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해 본 책은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특강으로도 한번 모셔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한 11개 챕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앞에 두 챕터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추려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 책은 먼저 이 저자의 증조 할아버지가 저승에서 이미 돌아가셨죠. 이제 현실로 이제 찾아와서 방문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증조 할아버지가 이 오늘날의 세계에 와보니까 세상에 너무 많이 변했다고 깜짝 놀라서 감탄도 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학교를 방문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50년 전의 학교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 뭐 학교의 형태라든지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이 거의 똑같다. 그래서 반갑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세상이 참 많이 변했는데도 학교는 그동안 별로 변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우화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이제 옛날 학교는 퇴역할 시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육은 현실과의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교는 내일을 살 아이들에게 어제의 세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빠르게 변화하는 이 현실 사이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은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대량으로 노동자를 양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는 개인의 의지라든지 관심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능력 이런 것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교육을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또 시험도 똑같이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학습을 하고 또 시험을 위해서 암기하는 방식, 그리고 교사가 중심이 돼서 학습을 진행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것이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필요했었고 아주 생산적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스타일의 이런 노동자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그때는 아주 생산적이었지만 지금 같은 지식혁명 시대에서는 오히려 아주 파괴적이다. 이제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거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의 전략적 목표라는 것은 현재 있는 현실에 관한 현실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바람직한 그런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육의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 이런 질문부터 합니다. 학교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현재의 삶은 물론이고 미래의 삶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의 피라미드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피라미드는 맨 밑에 이 밸류, 이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스킬, 역량, 이런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맨 위에는 이제 지식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부분이면서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왜 있어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교육에 대한 이상, 또 교육의 원칙, 또 윤리, 그리고 규칙, 그리고 도덕성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이 이 교육의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스킬은 우리가 기술 또는 역량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어,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지식 부분은 오히려 제일 적게 되어 있죠. 이 지식은 우리가 얻은 정보를 사용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즉,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인데 이렇게 받은 정보를 자기가 가공을 하거나 구성을 하거나 새로 창조를 어, 해서 지식을 구성하거나 창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가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지식을 구성하고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의 피라미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러한 교육의 미래 쪽으로 미래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 학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이런 것을 앞에서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탑다운 방식, 즉 하향식의 변화는 별로 효율적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 헤츠키 씨가 이스라엘에서 교육 혁신을 일으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탑다운 방식으로는 효율적이 아니고 바텀업 방식, 즉 상향식의 변화가 더 효율적이다. 이 상향식의 변화라는 것은 각각의 학교부터 변화를 하는 것. 그래서 또 이러한 변화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즉각 도입이 가능한 그러한 변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교육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팀으로 일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특히 이 팀에는 Do the Right Thing 그룹이라는 그 그룹이 있는데, 나중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Do the Right Thing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만 효과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챕터는 이제 교수법의 혁신에 관해서 그래서 혁신적인 교수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째로 이제 교육은 혁신이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기술이다. 즉 학습하는 방법, 학습하는 기술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자기 자신만의 우수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자의 진정한 이상이자 목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학생들이 우수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은 이 서클 오브 엑셀런스라는 이 우수성의 서클이라는 것을 전부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학생들은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학습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인내도 할 수 있고 어려운 것도 인내할 수 있고 감수성도 키울 수 있고 호기심도 키워서 이 창의성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열린 사고
그리고 학습을 즐거워하고 또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데 이 전문성을 갖추더라도 겸손하고 정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성향을 다 갖추면은 우수성, 개인의 최고의 우수성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학교의 원칙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가로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는 것이 어때야 될까요? 네, 행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학교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주 중요하다.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서 최고가 아까 얘기한 그 우수성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학생에게 개인별로 뭐를 해줘야 될까요? 개인별로 주목을 해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학생은 학습 과정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킬의 개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식의 구성, 지식의 창조, 이런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그리고 이제 평가, 우리는 평가를 해야만 되죠. 그래서 평가는 실제로 무엇한 것을 기반으로 해야 될까요? 네,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아까도 나왔지만은 지식도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제 창작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평가는 실제로 만든 것, 창작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암기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자기가 새롭게 만든 것을 기반으로 평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 세상과 지금은 많이 단절되어 있는데 학교 밖의 세상과 최대한 통합하고 교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이제 역할은 학생에게 코치이자 멘토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앞으로 교육의 미래 전반적인 이야기를 요 새로운 학교의 원칙에다 이제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챕터들인데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엑셀런스, 즉 우수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지를 갖추게 하려면은 바로 이런 또 서클이 필요하다. 이분은 이런 서클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이렇게 의지가 가지려면 동기가 부여돼야 되는데 이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또 실패를 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도전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성취를 했을 때 보상은 물질적인, 뭐 금전적인 이런 보상보다는 내적인 보상, 가령 자기만족 같은 그러한 보상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동기부여하는 서클을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먼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인터레스트죠.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행동으로 한다는 거죠. 공부를 한다든지 뭐 스포츠를 연습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를 더 거둘 수 있고 이제 성공을 더 체험하게 되고요. 성공을 체험하면은 자기 스스로 만족해서 이제 보상도 갖추게 되고 그러면은 더 관심이 넓어지고 이런 서클로 계속 유지를 해서 동기부여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분이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뭐 피그말리온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리스 사람으로 자신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여사상을 이제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신한테 가서 계속 여기 기원을 합니다. 이 조각이 사람이 돼서 자기 여인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각이 실제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자기한테 말을 걸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죠. 간절히 바라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되는 대로 행동하고 기대되는 대로 성과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서 신념을 강화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또 부정적 피그말리온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긍정적인 피그말리온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저희가 긍정적으로 성취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긍정적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런 긍정적 피그말리온식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앞에 전에 담임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학생에게 했던 평가를 너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무슨 핸디캡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새롭게 보고 평가하라. 그리고 학생들에게 최대한 학습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습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걸로 가령 뭐 자기보다 조금 뒤처지거나 하는 친구들을 가르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학습에 대해서 책임을 갖게 해준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 성장 차트를 만들어줘서 그동안에 계속 성장한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게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기가 향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느 분야를 더 노력하면 될지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성장 차트를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또 학생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서 동기를 부여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개성을 인정해서 이런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교육을 항상 추구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교육을 항상 추구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 학생의 특성도 서클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요. 학생들은 독립적으로 스스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량을 갖춰야 되고 팀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팀 플레이어가 되어야 되고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심한 그런 감성도 갖추고 또 적응력도 갖추고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성품을 지녀야 되겠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성품을 갖추면은 우수한 인재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3Q에 중점을 둔 다층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IQ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능 지수죠. 그다음에 EQ라는 것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감성 지수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다 CQ를 또 포함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CQ는 뭐냐? 이거는 공동체 지수라고 합니다. 즉 커뮤니티 퀄리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대인 관계 그리고 팀워크 또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 또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는 능력, 그래서 리더십도 갖추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인내력도 갖추고 협동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갖춘 것이 공동체 지수고 이 공동체 지수까지 포함해서 이 3Q에 중점을 둔 그러한 교육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3Q는 서로 연결이 돼서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IQ를 너무 강조했던 면도 있었는데요. EQ가 참 중요했었죠. 근데 EQ뿐만이 아니라 EQ를 잘 살려서 이 공동체에서 같이 서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CQ까지 같이 키워줘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존재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수가타 미트라라는 인도 출신의 이제 영국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이제 2013년에 우수한 테드 상을 수상했던 그런 교수인데요. 아니 뭐 인도에서 간단한 실험들을 몇 가지를 해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 줬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컴퓨터를 시골 마을에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놔둬요. 그럼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스스로 컴퓨터를 다루는 것을 이제 알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의 능력을 믿고 필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면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주 효과적인 선생님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안내하고 지도하는 이런 교사의 역할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팀워크는 기본적으로 혁신적 사고를 일으키는 최고의 학습 형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이 수가타 미트라 해가지고 쳐보시면은 이 두 가지 동영상이 아주 유명한 것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또 주장하는 것은 이제 수렴적 사고에서 확산적 사고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렴적 사고라는 것은 획일적인 사고의 지도와 교수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을 중단하고 이제 확산하는 사고를 창의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고로 교수법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산적 사고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고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창의적이고 틀을 벗어난 사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이런 사고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재미있게도 충남에 있는 삼성고등학교 사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해즈키 씨가 그 학교를 방문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는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렴적 사고는 그 하나의 정답을 찾게 하는 그러한 교육을 수렴적 사고라고 보고요. 확산적 사고는 하나만이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양하게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하는 그런 창의적 사고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창의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4.0 시대의 아주 필수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그만큼 창의성이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의성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치 있는 창조를 이끄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창의성을 촉발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확산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답을 정답으로 이렇게 어,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또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교수법은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실에서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창의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우선 생각의 자유 그리고 열린 마음. 이 열린 마음을 통해서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수나 실패도 허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낙관적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고 학생들도 낙관적으로 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필요라는 것은 니즈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필요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해결법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을 권장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의성을 방해하는 조건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 창의성을 방해하는 것으로는 학생들을 수동적 관객으로 보는 겁니다. 참여자가 아니라 그냥 관객으로 보는 것이고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자료를 가르치는 것은 창의성을 막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그냥 먼저 제시해 주는 거, 이런 것, 그리고 실수를 허용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는 거, 또 이제 학급에서 토의나 토론을 할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주지 않는 거, 그리고 짝이나 팀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러한 이러한 이제 행동은 이제 창의적인 교육, 또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게 호기심과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 호기심은 창의성과 지식 구성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과 질문이 같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지혜다. 이게 질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도 질문 지향적인 수업 방식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을 시작할 때 먼저 질문으로 학생들 스스로 무엇을 배워야 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수업을 마무리할 때도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서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되도록 답을 알려주지 않고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한다든지 또 질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좋은 질문은 칭찬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간혹 어리석은 질문이 나오더라도 이건 잘못된 질문이라고 이렇게 평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단계 질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초급 질문, 중급 질문, 고급 질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급 질문을 보면은 초급 질문이라는 것은 가령 중력이란 이제 무엇인가 이런처럼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이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질문이고 단층적인 질문을 초급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급 질문은 이제 중력에 관해서 그럼 중력은 왜 지구상의 생명체에 필수적인가? 이런 질문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질문이고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거나 또 그러기 위해서 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러한 질문을 중급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질문은 가령 중력이 없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처럼 이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아우르는 이런 종합적 지식이 필요한 질문을 고급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는 초급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중급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고급 질문을 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러한 생각을 자극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교육에서는 그 우리가 모르는 것, 미지의 것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학생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학생들을 알려지지 않은 상황,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같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경우에 정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답이 없을 때 학생들이 정답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느낌표가 아니라 퀘스천 마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
이제 느낌표는 정답을 얘기를 하는데요. 정답이 있는 것을 외우는 것보다 이제 스스로 질문해서 정답을 이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미지의 것을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수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실제 생활 속에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같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이제 PBL이라고 하면은 뭐 Problem Based Learning 또는 Project Based Learning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업을 얘기를 하죠.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그런 수업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업이 많이 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은 이런 수업이 잘 진행되도록 충분한 가이드와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교육 방법의 미래를 이렇게 이제 새롭게 제시하는 것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내용이 좀 쉽지는 않은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인재교실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하고 이제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